최근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마이데일리 기사인데 박찬호를 영입했지만 두산이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다라는 기사인데, 그러니까 박찬호가 게임 체인저, 우승 청부사는 아니다. 매 경기 중요한 순간에 홈런과 적시타를 펑펑 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란 얘기다. 심지어 4번 타자 김재환은 셀프 방출을 선언한 뒤 SSG 랜더스로 떠났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인데, 이제 썸네일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김현수도 못 잡았고 김재환은 나갔고 박찬호가 우승 청부사는 아니다. 두산 2026년 김원영에게 곧바로 김웅용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제목인데 약간은 좀 어그로성이 있죠. 그래서 두산이 바로 뭐 우승권을 노리기보다는 이제 5강권에 진입을 하면서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차차 단계적으로 좀 강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박찬호의 합류로 두산 내야는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게 확실하다. 사실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저희가 좀 긁힐 수 있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박찬호가 주전 유격수와 리드오프를 맡으면 두산의 공수 밸런스는 확연히 좋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팀 체질을 개선하고 경기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 기사를 바탕으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LG 트윈스 이제 연경혁 감독과 차명석 단장도 여러 차례 뭐 이런저런 매체 인터뷰에서도 사실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기사에도 한번 인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산이 내년에 무조건 치고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장담을 하면서도 또 경계심을 나타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찬호가 들어왔지만 홍민규가 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김재환 선수가 아웃된 거,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가 이적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전력 때문에 이제 기사 내용에도 나오지만 두산이 그렇게 큰 전력 상승은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평들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심지어 4번 타자 김재환은 셀프 방출을 선언한 뒤에 SSG 랜더스로 떠났다. 김재환과의 결별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받을 수 없었다. 김재환이 비록 최근 기복이 심했지만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중심 타선의 무게감 차이가 있다. 박찬호가 들어오고 김재환이 나간 게 정말로 전력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혹은 올라갔다 하더라도 소폭 상승일까? 라고 혹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4년 80억에 박찬호 선수를 영입했고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했던 김재환 선수를 이제 보상도 없이 SSG로 이적을 시켰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번 오늘 콘텐츠를 쭉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김재환이 나간 게 사실은 좀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WR이나 WRC 플러스 같은 경우를 이제 그래프로 좀 최근 4년 성적을 보면은 이렇게 등락이 좀 있죠. 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22, 24에는 성적이 괜찮았는데 23, 25에는 경련제 징크스와 함께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워히터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에이징 커브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에이징 커브와 기복이라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간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산성도 생산성인데 그 이상의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DH 포지션이기 때문에 수비를 거의 나갈 수 없는 지명타자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 고정으로 인해서 라인업의 경직성이 좀 심화가 되고, 수비라든지 주루 기여도 자체도 거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든 타자로서 그런 문제들, 거기다 에이징 커브까지 왔다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팀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그래서 일단은 냉정하게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을 지우고 나면 자리만 차지하는 지명타자 DH는 사실상 골칫덩어리에 좀 가까운데, 그래서 김재환의 생산력도 생산력이지만 뭐 타점을 어느 정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유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포지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비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지명타자 고정 선수라고 봤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가끔씩 레프트 위치로 나오기는 했지만 거의 좀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수비 및 주루 기여도가 거의 마이너스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뭐 사실상 0이나 마이너스에 가까운 주루 능력으로 보면은 이제 팀 공격 자체가 흐름을 끊는다고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구조 자체로서도 이제 그림에 보셨듯이 이제 DH로 활용이 되면서 코너 외야라든지 1루수로서도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뭐 이제 금액 대비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김재환 선수를 활용함에 있어서 다른 선수들의 체력 안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라인업 구성 자체가 어떤 족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베어스 가장 많은 홈런을 친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라든지 그런 의미 있는 상징성 있는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의 어떤 존재 가치가 있었던 건데, 지금 냉정하게 한번 돌아서 살펴보면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DH 슬롯과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한 좀 그림자가 있었다라는 내용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타 자리가 좀 여유로워지면서 양의지 선수도 이제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 자체가 좀 쉬워지고,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선수들이 홍성호라든지 이제 상무에서 이번에 돌아온 윤준호 선수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홍성호 선수도 25시즌에 굉장히 스몰 샘플이긴 하지만 1군 성적이 마지막 단계에서 굉장히 좋게 나왔고 2군에서도 홈런도 두 자릿수를 쳐냈고, 윤준호 선수가 또 상무에서 엄청나게 몸 자체도 벌크업을 하면서 지금 퓨처스 기록을 보면은 3할 6푼 1, 2를 치고 뭐 홈런도 두 자릿수를 치고 장타율이 또 좋죠. 이러면서 윤준호 선수도 타격적으로도 또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게 포수 포지션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퓨처스에서 두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선수도 포수 자리에서 혹은 지명타자 자리에서 양의지 선수랑 좀 번갈아 가면서 김기현 선수와 또 백업 자리를 경쟁하면서 또 시즌을 끌어가 줄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선수들이 또 다른 선수들도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보이는 선수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탄생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찬호 영입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영입 자체는 앞에 말했던 것과 의미와 상징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일단 영입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FA 최대호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았고 KT 위즈와 동일 조건을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장 금액을 두산이 좀 많이 보장을 해주고 또 박찬호 선수가 두산을 더 좋아했다고 하니까 4년 80억 원이라는 금액에 두산이 영입을 성공했고, 전통적으로 게임 체인저라거나 우승 청부사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핵심 자원으로서 두산이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장의 현재를 바꾸기도 하지만 미래 자체, 박찬호 선수 영입이 미래 자체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고, 팀의 가장 큰 약점을 채운 핵심 자원, 팀의 가장 부족했던 포지션을 채운 핵심 자원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프리에어 추이로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24년에 기아가 우승을 했던 당시에 가장 낮기는 했지만 이때도 2.8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점대, 4점대, 4.56, 작년 시즌, 올 시즌 25시즌에 4.56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WAR 추이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수비에서도 프리미엄 포지션인 유격수에서 그러니까 DWAR 수치가 굉장히 좋고, 또 이제 UGR 지표에서도 가장 국내에서 정말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했던 선수가, 올해도 1위를 했던 선수가 박찬호 선수거든요. 수비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국내 최고의 선수가 박찬호 선수라고 할 수 있고, 공격에서도 뭐 수비만큼은 아니겠지만 리그 평균 이상의 안정적인 공격 생산성을 보여주는 선수가 박찬호 선수다. 리그 4년 평균 WRC 플러스, 그러니까 유격수임에도 불구하고 101.6 평균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주루에서도 꾸준한 도루 능력과 플러스적인 주루 기여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수주에서 모두 핵팀의 좋은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성기의 또 시작, 그러니까 30세, 31세가 되는 나이들 때문에 이제 막 기량이 만개하는 나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주를 겸비한 완성형 유격수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완벽한 유격수가 두산 베어스로 왔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박찬호 빼기 뭐 김재환 이런 공식, 이런 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는 방정식이죠. 선수 가치 자체를 비교하면, 그러니까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박찬호가 들어왔는데 김재환이 빠졌기 때문에 우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뭐 우승을 떠나서도 뭐 전력 자체가 크게 강화되지 않았다는 말이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이 왜 그런 말이냐면, 선수 가치의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제가 표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과연 어떤 선수를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김재환과 박찬호, 물론 포지션이 달라서 둘 중에 뭐 누구를 선택하려고 딱 까놓고 얘기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포지션을 봤을 때 뭐 김재환은 지명타자고 박찬호 선수는 유격수고, 그러니까 최근 WAR 평균을 봐도 이제 김재환 선수는 약 1.8, 박찬호는 약 3.8. 수비 기여도 같은 경우도 김재환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박찬호는 리그 상위권의 수비 기여도를 갖고 있고, 주루 기여도도 김재환은 마이너스에 가깝고 박찬호는 당연히 플러스 쪽이고요. 에이징 리스크도 이제 김재환은 매우 크다, 에이징 커브가 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 박찬호 선수는 이제 관리가 가능한 지금 전성기 나이대라고 봐야 되고, 팀 내에서나 아니면 뭐 다른 선수로 대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김재환은 사실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고, 박찬호는 사실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김재환은 대체가 가능한 자원, 박찬호는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봐야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승청부사라는 키워드가 기사에 나왔으니까 우승청부사가 과연 어떤 캐릭터를 말하는 걸까라고 보면, 우승청부사라는 말은 저는 사실 조금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홈런이나 타점이나 클러치 한 방을 좀 쳐주면서 임팩트가 강렬한 이런 선수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관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정으로 승리하는 팀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강해진다. 그렇다면 실제 우승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산 베어스의 예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동수 트리오라고 하는
하는 굉장히 멋있는 트리오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주, 김동주, 심정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때도 진짜 멋있고 정말 강했지만 두산이 진짜로 강했던 시절 왕조라고 하는 소위 그 시절을 돌아보면 15년부터 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 이 공식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팀의 기본값을 살펴보면 실제 강팀, 우승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래 제가 좀 4가지 표로 뽑아봤는데 일단은 1번 견고한 센터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유격수, 중견수 라인의 수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박찬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박찬호와 정수빈의 수비는 어디에 갖다 놔도 그냥 리그 최고입니다. 어느 팀에 갔다가 이 수비를 갖다 놔도 그냥 리그 최고의 수비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수비 둘을 따라올 일단은 범위로는 그냥 최고예요. 그래서 따라올 수비가 없고 그래서 실책 억제 능력도 보면 불필요한 실점을 막아 경기의 흐름을 내주지 않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뒤에서도 이제 개수가 언급이 되는데 실책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망주 자원들이 이번에 후반기에 많이 투입을 하면서 올 시즌에 실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실책이 좀 적어야 되고 수비가 탄탄해야 된다. 이게 강팀의 조건이다. 뭐 사실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주루를 통한 그러니까 리그에서 좀 발야구라고 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야구를 추구했던 팀이 사실 대표적으로 강했던 시절의 두산베어스인데 이것도 조금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조수행이라든지 정수빈이라든지 특정 몇 명의 선수들만 좀 거기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큰데 이제 박찬호 선수가 가세하면서 끊임없이 상대 배터리와 내야를 흔드는 기동력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정말 강한 팀은 무엇이냐 하면 종합적 기여도 요즘에는 이 수치를 팀들마다 아마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어느 팀이 어느 정도 순위까지 올라갈 것인가도 예측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단순히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비 주루까지 다 포함해서 WAR 총합이 높은 선수들이 존재하는 팀을 강팀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WAR 자체가 박찬호 선수도 보셨지만 WAR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봤을 때 박찬호가 뭐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화려한 우승 청부사가 아닐지 몰라도 조용히 이기는 팀을 만드는 데는 필수적인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2013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을 상대로 우승했던 삼성의 류중일 감독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결국은 수비 싸움이다. 강팀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치고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단기전에서는 수비 싸움이 될 것이다. 상대 팀들은 잡을 것을 잡지 못했고 자기 플레이에 스스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제 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전뿐만 아니라 긴 페넌트 레이스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내기 위해선 기본은 수비 안정성에 있음을 역설. 그 당시에 삼성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불펜 야구를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수비가 안정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팀이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진정한 우승 청부사는 저는 박찬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의 우승 청부사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승팀의 기본값이 될 수 있는 선수는 박찬호다. 그러면서 수비의 핵이 될 수 있는데 2025 시즌 팀 실책이 120개였거든요. 우리가 123개로 기아 타이거즈가 리그에서 가장 많았고 우리가 리그에서 2번째였고 키움이 3번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했던 실책 숫자를 박찬호가 들어오면서 내야의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영입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두 번째도 이제 무형의 가치도 갖고 있는데 안정된 수비 자체가 투수진 전체의 이제 DIPS를 평균 자책점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눈에 보이는 홈런보다 더 큰 승리 기여도를 가질 수 있겠죠. 세 번째 가치는 이제 승리의 설계자라고 좀 표현을 해보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에 실책을 줄이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유격수라는 위치에서는 조용히 이기는 팀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플레이 물론 이제 박찬호 선수 플레이 자체가 또 화려한 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유격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팀 자체를 조용하게 이기는 팀을 만들어가는 그런 선수의 전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가 막 파인 플레이를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점 한 점을 줄여나가고 뭐 주루로 한 점 한 점을 빼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분야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가 박찬호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타 팀이 봤을 때 혹은 우리 팀이 이번에 우리 박찬호밖에 못 잡았어. 물론 이제 김현수, 강백호 얘기도 있지만 그 점은 좀 아쉽기는 하죠. 근데 하지만 저는 충분히 뭐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웃으려면 비웃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그래도 우승을 향해서 한번 가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전에 제가 많은 영상들 뭐 우리가 1, 2, 3 선발이 강해지고 투수
투수진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박찬호 선수도 두산에 오면서 80억을 받으면서 큰 금액을 받으면서 왔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우승으로 보답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양의지 선수도 이번에 골든글러브 신기록이죠. 그러니까 타이 기록이죠. 10번째 골든글러브를 타면서 내년 11번째는 김원영 감독님과 감독상을 같이 이 자리에서 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감독상을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님이 탔거든요. 우승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승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선수들도 우승을 타겟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 팬들도 목표는 우승이 돼야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목표는 우승으로 놓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는 가을 야구를 목표로 한 적이 없거든요. 두산 베어스는 항상 우승이 목표였기 때문에 우승을 목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김재환을 놓친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매달리고 있었던 그것이 그냥 문제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박찬호가 한두 경기를 뒤집는 우승 청부사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지배하는 우승팀의 기본값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승을 향한 초석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컨텐츠를 좀 정리를 하자면, 우승을 향해 가는 두산 베어스의 어떤 초석으로 박찬호 선수라는 아주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우리 팀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마이데일리 기사가 나오면서 뭐 상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아주 좋은 기사거든요. 근데 뭐 5강권으로 가는 것을 좀 만족하라는 정도의 기사였던 것 같은데, 김원영 감독님도 너무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라 라는 기사인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 더 높은 것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if들이 있지만요, 그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힘이 있는 두산 베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그래서 이제 또 타격 부분들을 조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우리가 이제 뭐 삼성이나 지금 LG나 뭐 하나가 타격이 굉장히 강하게 보강이 됐고 또 강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두산 베어스도 장타력이 전 약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썸네일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장타를 칠 수 있는 라인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타력에 대해서 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음 컨텐츠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